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한겨레 신문사 주최로 2024년 아시아 미래 포럼이 열리는데 제가 초대를 받아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든 이 발표 자료에 기초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은 아이 낳지 않는 사회, 한국과 일본은 무엇이 다른가? 사실 한국도 일본도 다 같이 출산율이 많이 빠르게 떨어졌는데 한국이 훨씬 심하죠.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 일본보다 출산율이 더 낮은 이유에 관해서 노동시장이라든가 그런 문화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2023년 학교 출산율이 0.72,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일본도 사실은 최근에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1.2라서 한국보다는 많이 높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당연히 경제 성장률을 빠르게 떨어뜨리고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한일 모두 이 출산율 하락에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통적이겠지만 사실 중국도 이제 출산율이 한 1밖에 안 돼서 젠더 불평등, 가부장제 사회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그 가족 관련 지출이 아무래도 유럽이나 선진국들에 비해서 모자라다 이 현실.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집값이라든가 높은 사교육비 그리고 양육 부담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한국의 이 노동시장의 심각한 격차가 훨씬 더 큰데 일본보다 이런 요인들이 어떻게 사실은 더 낮은 출산율을 낳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일본 정부가 2016년도에 제시했던 그 출산율 제고를 위한 1억 총알약 플랜에 관해서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제 학교 출산율 변화를 보시면 이 일본은 사실은 1970년도에 이미 낮았습니다. 이보다 조금 넘었는데 빨리 선진국이 돼서 그 전에 훨씬 높았으니까. 그 뒤로 일본도 사실은 떨어지고 있지만 한국이 1970년도에는 사실은 굉장히 가난했으니까 출산율이 4보다 높았죠. 근데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90년대, 2000년대는 뭐 그래도 비슷비슷하다가 2010년대 중반, 2000한 15년, 16년 이후로 한국은 아주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2023년에 0.72, 거의 전쟁을 겪는 국가보다 더 낮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 역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전쟁 같은 일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도 사실은 2010년대 중반 이후로 하락세라서 좀 사회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23년에 1.2라서 한국보다는 높은 상태죠. 자, 양국의 공통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이 재밌는 연구인데 이제 왼쪽 그래프가 X축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만 대상으로 해보면 1980년에는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에서 전통적으로 가사노동을 하고 가정주부가 많은 나라가 출산율이 높았는데 2000년에는 반대가 되죠. 선진국을 봤을 때 여성이 오히려 권리가 신장돼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일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출산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가족 관련 지출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 출산율이 오히려 높다라는 그런 보고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나 일본은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인 거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그다음에 오른쪽, 제일 오른쪽 그래프가 재밌는데 이건 X축이 이제 남성이 집에서 가사노동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아이의 양육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그 비중을 보여주는데 당연히 한국하고 일본이 더 낮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낮죠. 그리고 이런 나라들에서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스웨덴 이런 국가들은 남성이 가사노동과 아이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은 이제 독박 육아가 아닌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동아시아 그런 젠더 불평등이 강한 나라는 여성들이 독박 육아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기르기가 더욱더 힘들어서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니까 이런 인구 변화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한번 보면 2020년에서 앞으로 30년 동안 한국이 매년 이 인구 변화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낮아집니다.
거의 2% 이상 낮아지는데 리트로스펙티브 에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와 똑같이 노인 연령을 상정했을 때 어,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는 거고 프로스펙티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노인들도 사실은 옛날보다는 건강하니까 정년도 연장되고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성장률 변화를 보는 건데 이 양 기준 모두 한국이 전 세계에서 앞으로 30년 동안 성장률이 가장 빨리 하락하죠. 고령화가 굉장히 세계에서 최고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더 성장률이 덜 떨어지고요. 인구 문제로 인해서 특히 프로스펙티브 에이징, 일본의 노령층들은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정년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덜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히 이제 최근에 일본도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어서 일본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면 1989년에 출산율이 1.57, 꽤 낮아져서 쇼크가 왔습니다. 그래서 94년에 엔젤 플랜 그리고 그 뒤에 뭐 신엔젤 플랜 이런 게 쭉 나왔는데 그때는 사실은 그 한계가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가 되고 2016년이 되면 이른바 아베노믹스 2단계에서 1억 총알약 플랜이라는 그런 굉장히 그랜드한 계획을 제시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억 총알약 계획 플랜의 내용을 보시면 아베노믹스 1단계는 2013년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2015년이 되면 새로운 세계 화살을 얘기하면서 두 번째 화살이 육아 지원인데 육아 지원을 통해서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겠다라고 계획을 제시합니다. 그게 이제 1억 총알약 플레이인데 목표는 50년 후에도 1억을 유지하자. 굉장히 원대한 계획이죠.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2026년에 출산율을 1.8까지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 거의 비현실적인 계획이긴 합니다만은 핵심은 노동시장을 개혁하는데 청년들, 결혼을 해야 되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혁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시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청년들이 비정규직 비중이 높으니까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법제화하죠. 그래서 정규직하고 똑같은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한테는 임금 수준을 정규직하고 똑같이 높게 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라고 얘기되는데 중점적으로 한 것이 이제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시간의 근로 규제를 해서 전반적으로 일본이 사실은 고도 성장기에 노동 시간이 선진국이 제일 길었기 때문에 와로사란 말이 이제 일본어로 하면 카롯인데 그 단어가 영어 사전에도 이제 등록돼 있을 정도로 사실은 장시간 과도한 노동 시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밤늦게 힘들게 집에 오면 당연히 결혼을 한 뒤에도 아이 낳기가 힘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노동 시간을 줄여서 이런 것들이 출산율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여성이라든가 고령자 취업도 촉진하고 최저임금 3%로 매년 인상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2019년 이후에는 뭐 보육이라든가 교육의 무상화 정책, 그다음에 아동수당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1억 총알약 플랜에서 얘기하는 거는 얘기 드렸듯이 노동시장을 좀 진보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해서 특히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출산율을 제고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제시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의 노동시장을 보면 사실은 일본에 비해서도 불평등이나 격차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굉장히 한국의 저출산을 낳는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은 흔히 이제 노동시장이 이중 노동시장이라고 불리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에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게 현실인데요. 실제로 일본보다 대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가 큽니다. 그다음에 연공제라고 하는 거는 입사를 했을 때 기업의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제도인데 연공제 원조가 일본인데도 일본보다 연공제의 임금 제도 성격이 더 강하고 국제적으로 근속 연수가 굉장히 짧죠. 그래서 사실 이런 노동시장의 현실이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불안을 주는 그런 큰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 사회라는 특징이 어떻게 보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가 됩니다. 어떤 요인들이 있을 건가 하면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 보면 데이터를 보면 불평등이라든가 가난 자체가 특히 남성의 가난은 결혼하는데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면 30대 중후반 남성들을 봤을 때 혼인율이
임금 상위 10%, 고소득층 그 남성 노동자들이 하위 10%보다 2배 정도 높아서 확실히 가난한 그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들은 결혼하기가 힘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의 대물림이 특히 강화되는 현실에서는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우려도 출산의 결심을 막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서베이를 보면 자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지금 자신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2009년에는 한 절반쯤 됐는데 2019년에는 한 3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의 미래가 사실은 우려가 되면 쉽게 아이를 이제 가지거나 키우기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격차가 굉장히 심했을 때, 아까 얘기 드렸듯이 좋은 일자리, 대기업 정규직 혹은 이제 정년도 보장되는 그런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체 한 20%? 많아봤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소수의 일자리를 가지려면 우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입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당연히. 좋은 대학을 가야지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실제로 뭐 80% 넘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출발선상에서부터 패배자가 되기 때문에 먼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과도한 입시 경쟁,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내든지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양육과 교육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보면 중소기업에 선뜻 취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에 사실 별로 이제 격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임금이 뒤에 보시겠지만 그래서 4년제 대졸자들의 취업률이 일본은 원하는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98%,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취업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죠. 한국은 이거보다 훨씬 낫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좀 보시면, 이거는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의 이중노동시장,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보면, 왼쪽의 그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평균적인 임금 그 차이를 보면, 2023년도에도 약 58%, 중소기업의 임금이 60%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보다. 그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규직을 100으로 했을 때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은 약 67%, 그다음에 300인 미만 즉 중소기업의 정규직은 약 58%더 낮죠? 그다음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44%밖에 안 돼서 굉장히 그 격차가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경제활동 인구 조사 데이터인데 2023년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정규직 비정규직의 월 임금을 비교하면 비정규직 임금이 월급이 정규직의 한 54%밖에 안 되는 거죠.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시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가 고용 형태별로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반면에 일본을 보시면 2023년 자료인데 대기업, 중소기업 기준이 좀 다르긴 합니다. 대기업은 1000명 이상이고요. 소기업은 10명에서 99명까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준이 좀 높긴 한데 아무튼 대기업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기업의 임금이 남녀 토탈로 약 90%, 굉장히 높죠. 그리고 소기업도 85%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 기업 규모별의 임금 격차는 상당히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나 생산성이 확실히 한국보다 높고 그다음에 일본의 대중소기업은 협조적이다. 아무래도 하청 관계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특징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반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은 조금 격차가 큰데 그래도 2023년 기준으로 남녀 토탈하면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한 3분의 2 정도 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일본이 노동시장의 격차가 훨씬 적은 거죠. 한국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한국의 임금이 확실히 연공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공제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입사를 한 뒤에 근속 연수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건데 원래는 이제 일본이 연공제의 원조였는데 입사 시기하고 30년 이상을 비교해 보면 운 좋게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이 있으면 한국은 약 3배 정도 높아지고요. 3배로. 그다음에 일본은 한 2.3배, 유럽은 한 1.7배라서 한국이 연공성이 가장 높죠, 임금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한 50대쯤 되면 기업에서는 어떻게든 노동자들을 퇴직시키기 위해서 희망퇴직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주된 직장의 퇴직 연령이 굉장히 빠릅니다. 약 50세? 일본이나 외국에서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라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65세까지 한 직장에 정년까지 다들 대부분 오래 일을 하는데, 한국이 사실 국제적으로 굉장히 빨리 나오는 거죠. 그리고 평균 근속 연수도 한 직장에서 한국은 약 6년 정도 돼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10년이 너무 조금 길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확실히 근속 연수가 짧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대쯤 되면 많이 나오니까 퇴직을 하니까 자영업 비중이 최근에 많이 낮아졌는데도 그래도 국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현실인 거죠. 어, 그래서 사실은 고령화가 진전됐을 때 한국도 일본처럼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지난번에 얘기 드렸는데 이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직장에서 20년, 30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사실을 몇 개 안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소수의 상위 한 10%, 20% 직장일 텐데 대기업에 노조가 있는 정규직이라든가 아니면 공공부문이겠죠. 이런 직장들의 이제 정년을 연장을 하면 사실 이 좋은 일자리들을 청년들도 가지고 싶어 할 텐데 청년들이 불만이 생기겠죠. 고령자들이 계속 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래서 사실은 청년 연령 합의를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보기에 한국은 노동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불안이 높은 그런 사회가 아닌가라고 우려가 되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요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 자료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에서 갖고 왔는데 어, 국제적으로 나라 간에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이 높은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그 출산율이 높긴 한데 재밌게도 2000년대 뒤의 변화를 보면 각국의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출산율이 하락합니다. 근데 이 가족 관련 지출은 여전히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얘기하는 게 정부 지출만으로 사실 돈을 주는 것만으로 과연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인 요인이 최근에 와서는 더욱더 출산율 하락이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 위에 세 가지 그 그래프는 정부 정책 요인인데 사실은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래 세 개 그래프는 문화적인 요인이 얼만큼 출산율하고 관계가 있는지 보여주는데 아래 그래프 중에 제일 왼쪽이 이제 재밌는데 엄마가 자녀의 그런 양육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시간을 쓰느냐. 그러니까 인텐시브 패런팅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타이트하게 굉장히 엄마가 시간을 많이 쓰는 양육을 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전형적으로 한국 같은 케이스겠죠. 그다음에 그 옆에 그래프는 자녀가 숙제하는데 쓰는 시간, 3시간이 넘게 숙제를 하는 그런 학생의 비중인데 이것도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래프는 이제 커플로 있는 청년들의 그런 비중인데 당연히 커플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특히 여성들이 일이냐 아니면 가정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자면은 역시 가정보다는 캐리어를 선택하는 그런 문화적인 변화가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더욱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요인 중에서 특히 양육 시간이나 부담, 그다음에 일을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큰 요인이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제가 불안 사회라고 얘기 드렸는데 확실히 한국은 이중 노동 시장에 아까 보셨듯이 심각한 격차라든가 불평등이 청년들의 불안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역시 결혼과 출산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데, 한일 모두 양국 이제 젠더 불평등이 크죠. 아무래도 동아시아 사회고요.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사실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 특히 이제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하고, 따라해야 하는 압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그램 보면서, 평균 기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쉽게 결혼하고 출산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를 되게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일본은 좀 다릅니다. 일본은 제가 살아보면은 확실히 남들하고 비교한 문화는 좀 적은 것 같고요. 자기 나름의 그런 행복을 많이 찾기 때문에 결혼을 한 다음에는 사실은 일본 가정은 2명, 3명 아이를 가진 집들이 꽤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도 한국하고는 다르게 꼭 남자가 아파트, 집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어,
많이 집이라든가 그런 재산이라든가 많지 않더라도 한국보다는 쉽게 결혼의 결정, 같이 이제 사는 결정을 하는 걸 봤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결혼과 출산이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좀 더 쉬운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국은 특히 이제 가보셨듯이 양육의 부담이라든가 입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런 것들은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중노동 시장과 관련된 불평등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일본이 이제 1억 총알약 플랜에서 그랬듯이 노동시장에서 격차와 불평등 우선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청년의 삶을 개선했을 때, 그리고 불안을 줄여줬을 때,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출산도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한국에서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양성평등 문화 좀 더 제고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비교를 좀 억제하고 자신만의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관 변화도 어, 있으면 더욱더 출산율이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